편안한 노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옥 같았던 시댁 생활을 끝내고 자신과 아이의 정의를 되찾은 한 여성, 김수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설날 전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평소의 북적거림이 사라지고 고요함마저 감도는 가운데 수연 씨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임신 6개월째. 만삭의 몸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편히 쉬면서 태교 음악을 듣거나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기름때와 주방세제, 채소 껍질이 뒤섞인 난장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졌고 시댁 식구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유리문 틈새로 독한 담배의 연기가 새어들어와 코를 찔렀고 수연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입덧을 억지로 참으며 끓어오르는 전골 냄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자 씨는 수연 씨가 지난달 새로 산 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타닥타닥 소리내며 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스마트 휴지통이 놓여 있었음에도 껍질은 원목 마루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박민지 씨가 휴대폰에 눈을 박은 채 누워 있었고 가끔씩 SNS에 우스꽝스러운 영상에 깔깔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수연 씨는 오늘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갈비와 쌀을 고르고 낮에는 조상님 제사를 위한 상을 닦았고 오후에는 설날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편 박준영은 정오에 퇴근했지만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향수를 뿌린 뒤 거실로 나가 아버지 박태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 60이 넘은 박태호 씨는 9세대의 전형적인 권위적인 가장이었지만 도시 사람들의 고급스러움을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타다 남은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앉아 자욱하게 연기를 내뿜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부엌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노릇노릇하게 삶아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을 쟁반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준영은 수연 씨를 곁눈질하며 아무 말 없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양념은 갈비찜에 간장 양념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수연 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부엌에 가서 떡국이랑 잡채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준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태호 씨가 쾅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권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 자식이 어딜 감히 부엌에 기웃거려. 부엌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다. 네가 아내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알아서 챙겨야지. 겨우 설날 밥상 차리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옛날에 내 어머니는 혼자서 애셋 키우면서 쌀가마니를 나르셨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셨다.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자신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수연 씨는 대기업 영업이사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영은 월급 200만 원짜리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수연 씨가 산 것이고 밖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도 수연 씨가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이 집의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수연 씨의 땀과 눈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수연 씨는 지칠 줄 모르는 고급 식모 혹은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하나씩 날랐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민지가 수연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다리를 길게 뻗은 채 길을 비켜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돌아가야 했고 그러다가 경자 씨가 뱉어낸 해바라기 씨 껍질 더미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경자 씨는 수연 씨를 부축해주기는커녕 혀를 찼습니다. 조심해서 다니지. 설날에 뭐라도 깨뜨리면 너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재수없는 일 만들지 말고. 수연 씨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식탁 모서리를 꽉 잡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인내는 결국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노골적인 경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 씨에게 기생하며 살았지만 그녀를 뼛속까지 무시했습니다. 수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 오늘 하루만 참자고 다짐하며 한 해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날 저녁 식사가 그녀가 헌신했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설날 상차림이 깔끔하게 차려졌습니다. 금빛 윤이 흐르는 갈비찜, 바삭하게 튀겨진 잡채, 뜨거운 떡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고 붉은색 송편은 행운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한 여성의 정성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식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이미 낯설로 얼굴이 벌개진 채 가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자 씨와 민지가 양옆에, 준영은 아버지 옆에 앉았고 수연 씨는 식구들에게 밥을 퍼주기 위해 전기밥솥 근처인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는 젓가락을 들고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은 채 가장 큰 갈비 토막을 집어 자신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준영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아버지가 멋지다고 아첨했습니다. 민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며 틱톡 영상 소리를 크게 틀어 대화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수연 씨가 겨우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려 할 때 진한 담배 연기가 얼굴로 확 뿜어졌습니다. 태호 씨는 왼손에는 갈비 토막을 들고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담배를 낀 채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씹으면서 담배를 빨아들였고 식사 도중에 태연하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입덧이 격렬하게 밀려왔고 담배 연기가 음식 냄새와 뒤섞여 수연 씨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수연 씨는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고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지로 입을 막고 밥상을 망치지 않기 위해 구토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수연 씨의 기침 소리에 경자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해했습니다. 밥 먹는데 닭처럼 콜록거리지. 좀 마. 입맛 다 떨어진다. 못 먹겠으면 다른 데로 가. 온 식구 밥 먹는데. 수연 씨는 붉어진 눈으로 경자 씨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태호 씨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모든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폐와 뇌에 영향이 가니 담배 연기를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식사 후에 피워주시면 안 될까요? 공간은 갑자기 침묵했고 씹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태호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핏발선 눈으로 수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수연 씨의 얼굴에 연기를 한 번 더 뿜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나보고 담배를 끄라고. 이 집이 언제부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명령하는 곳이 됐어. 내가 평생 담배를 폈다. 준영이나 민지도 이거 마시고 죽은 애 없는데 네가 뭘 유난을 떨어. 어디서
버릇없는 며느리가 돈 좀 있다고 이 집안 위에 올라앉으려고 해. 준영은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보고 아내를 변호하기는커녕 수연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이래? 오늘 같은 날 감히 아버지 화나게 하는 거야. 겨우 담배 하나 가지고 무슨 불만이야. 조용히 해. 오랫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굴욕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말 잘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야. 아내를 아끼지 않더라도 아이는 아껴야지.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독소가 얼마나 해로운지 당신은 배운 사람으로서 모를 리가 없잖아. 탁 하고 상을 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 씨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연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말대답을 해? 내가 가르치려는데 듣지도 않고 되도 않는 논리를 갖다 대? 내가 내게 위계질서가 뭔지 가르쳐주마. 말과 동시에 그는 수연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불붙은 담배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뒤쪽이 냉장고에 막혀 있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말리기는커녕 수연 씨의 두 팔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버지한테 혼나고 정신 차려야지. 아내라는 것이 점점 버릇이 없어져. 수연 씨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임신한 여자의 힘으로는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수연 씨에게 얼굴을 들이밀었고 눈빛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악! 수연 씨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불붙은 담배꽁초를 수연 씨의 만삭 복부에 얇은 니트 위로 그대로 지진 것입니다. 옷이 타는 매캐한 냄새와 피부가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비벼 끄듯 담배를 복부에 강하게 비벼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기어오르려고 한 벌이다. 평생 기억해라. 경자 씨와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지의 입가에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듯한 얄팍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육체적인 고통은 수연 씨의 마음속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버지와 합세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은 수연 씨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부부의 정, 가족의 도리, 이 모든 것이 그 불행한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배의 화상으로 인한 격렬한 통증은 수연 씨의 생존 본능과 극도의 분노를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을 감수하는 유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야수가 그녀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연 씨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준영의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준영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손을 놓쳤습니다. 수연 씨는 몸을 돌려 뒤로 물러났고 배를 감싸주며 헐떡였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태호 씨는 뭉개진 담배꽁초를 들고 여전히 서 있었는데 수연 씨의 격렬한 반항에 다소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다리를 감싸쥐고 끙끙거리며 원수처럼 수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만삭 복부에 검게 그을린 니트 자국과 동그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남은 것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처 부위를 여러 장 가까이서 찍은 뒤 카메라를 돌려 그들의 얼굴을 한 바퀴 쭉 훑었습니다. 뻔뻔한 태호 씨, 비겁한 준영, 무관심한 경자 씨, 그리고 고소해하는 민지의 얼굴까지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휴대폰 당장 내려놔. 경자 씨는 수연 씨가 촬영하는 것을 보고 움찔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지 역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수연 씨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대폰을 높이 든 채 수연 씨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짓 하냐고요? 이 짐승 같은 가족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중이에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악마예요. 악마예요. 네가 누굴 짐승이라고 불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호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수연 씨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 씨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와 마주서서 식탁보 끝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가기 전에 당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줘야죠. 말을 마치자마자 수연 씨는 온 힘을 두 팔에 집중시켜 공들여 장만한 고급 자수 식탁보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쨍그랑 쿵 접시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충격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설날, 상차림 전체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근처에 서 있던 태호 씨 부자에게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떡국 국물이 태호 씨에게 쏟아지자 그는 화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갈비찜과 잡채는 바닥에 흩뿌려졌고 준영과 민지의 명절 옷에 온통 달라붙었습니다. 간장과 국물로 흥건해졌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급스러웠던 거실은 순식간에 혼돈의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태호 씨는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자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민지는 명품 원피스에 기름때가 묻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연 씨는 그 폐허 속에 서서 혼란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가벼움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끝났어요. 꼭대기부터 썩어내려 가고 있어요. 당신들은 그 허울 좋은 체면과 기생적인 가장 노릇이나 붙잡고 사세요. 난 갑니다. 수연 씨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준영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떡국 국물이 흥건한 바닥에 미끄러져 보기 흉하게 넘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서둘러 옷 몇 벌과 중요한 신분증, 지갑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 TV, 냉장고, 소파까지 모두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지만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태우 씨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버릇없는 며느리 같으니. 수연 씨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정은 없었고 오직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저와 제 아이에게 저지른 일, 저는 당신들에게 수백, 수천 배로 되갚아 줄 겁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설날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제 곧 당신들 집이 아닐 테니까요. 수연 씨는 문을 쾅 닫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비명을 뒤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결의에 찬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 멀리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의 시작이었지만 수연 씨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과 아이의 정의를 되찾고 자신들을 짓밟은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급하게 몇 가지 법률 문서를 준비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개설해준 모든 신용카드 부가 카드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곧바로 택시가 화려한 불빛에 서울 밤거리를 가로질러 질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남 중심가의 한 특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넓은 객실은 레몬그라스 아로마 향이 났고 침구는 깨끗했습니다. 그 집의 담배 냄새와 숨막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고 물이 복부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달래주도록 했습니다. 화상은 깊지 않았지만 여전히 따끔거렸고 시댁 식구들의 잔혹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고 상처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심경을 아는지 가볍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수연 씨는 배를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이제부터 엄마랑 너 둘뿐이야. 정신을 가다듬은 수연 씨는 복수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재정 지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수연 씨는 준영에게 5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개설해 접대비로 쓰게 했습니다. 경자 씨에게도 슈퍼마켓 장보기를 위한 부가카드가 있었고 민지에게는 용돈으로 쓸 100만 원 한도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 수연 씨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연 씨를 무한한 금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격표를 볼 필요 없이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수연 씨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준영 부가 카드 정지, 이경자 부가 카드 정지, 박민지 부가 카드 정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자결제 앱에 접속하여 모든 자동 이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요금, 아파트 관리비, 주차요금. 이전에는 매달 결제일이 되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은 그저 향유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준영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수연 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벌어질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매년 관례대로 설날 저녁 식사 후 준영의 가족은 애군을 쫓고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유흥가에 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이 역시 수연 씨의 돈으로 유지해온 그들의 문란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쯤 뒤 수연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연 씨는 진동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왜 카드가 안 긁혀? 당장 카드 정지 풀어. 결제 중인데 카드가 오류 났다고. 너 나 친구들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수연, 너 미쳤어. 당장 전화 받아. 수연 씨는 느긋하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르고 TV로 새해맞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노래방에서 지금쯤 비극적인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영은 체면 때문에 VIP룸을 예약했고 비싼 양주와 예쁜 여직원들을 불러 맥주를 따르게 했습니다. 경자 씨와 민지 역시 수입, 과일과 최고급 육포를 주문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청구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준영은 으스대며 카드를 내밀어 긁었습니다.
삐빅, 거래 거절. 계산원 직원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카드 오류가 났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준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카드를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경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오류가 나? 우리 며느리 카드는 한도가 수천만 원인데 당신들 일 처리 똑바로 해. 경자 씨는 자신의 장보기 카드를 꺼내 긁어보라고 했습니다. 삐빅, 거래 거절. 민지 역시 당황하여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세 장의 카드 모두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노래방 관리자가 나왔고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이 없으시면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털어 겨우 10만 원 남짓한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경자 씨는 주머니를 뒤져도 몇천 원짜리 잔돈만 나왔고 민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쳐다보았고 함께 온 친구들은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준영은 체면을 구기며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간신히 계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는커녕 온 가족은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찬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영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감히 나에게 망신을 줘. 너 두고 봐. 내일 아침에 너한테 가서 따져 물을 거야. 수연 씨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 쳤습니다. 따져 묻겠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따질지 아직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그들에게 줄 새해 첫 선물이 진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내일 설날 아침에 벌어질 큰 연극을 위해 푹 잘 것입니다. 경찰이 박태호 씨 가족에게 찾아올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새해 손님일 것입니다. 설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볕이 푸른 나뭇잎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씨 가족의 2105 아파트에는 위험 있는 푸른색 경찰 제복을 입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 태호 씨가 하품을 하며 거드름 피우며 차를 마시며 부자인 며느리를 이웃들에게 자랑할 준비를 하던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영은 들떠서 문을 열었고 분명 일찍 온 술친구들일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이내 사라졌고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 2명과 통장, 이웃 대표 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는 싸늘한 표정의 수연 씨가 손에 상에 진단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박태호 씨 댁이 맞습니까? 준영은 당황하며 손발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김수연 씨로부터 박태호 씨의 고의적 상해 및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태호 씨께서는 나와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태호 씨가 나왔습니다. 수연 씨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에 다시 발을 들여? 네가 시아버지를 협박하려고 경찰까지 데려온 거야? 이 버릇없는 며느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수연 씨는 대답 대신 지난밤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화상 사진과 국제병원의 초진 기록을 경찰관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의사는 수연 씨가 임신부이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를 훑어본 후
태호 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 진정하시고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임신한 여성의 배에 담뱃불을 지진 행위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며 고의적 상해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가서 진술해 주십시오. 태호 씨는 눈을 크게 떴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내나 며느리를 때리는 것은 가정 내 훈육 문제이지 법이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며느리를 훈육한 게 무슨 죄가 돼. 걔가 버릇없으니까 내가 가르친 거지. 당신들은 나를 체포할 권리가 없어. 통장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호 씨, 본인이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군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합니까? 누구를 때리든 임신부를 폭행하는 건 정말 비인륜적입니다. 빨리 경찰관들 따라가세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법 집행기관의 단호한 태도에 태호 씨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준영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고 감히 아버지를 변호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준영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새해 첫날부터 아버지를 체포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슨 낯으로 살아가. 고소 취하해줘. 수연 씨는 준영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의 체면을 걱정하면서 나와 내 아이의 생명은 누가 걱정해 줬나요? 당신 아버지가 내 배에 담뱃불을 지질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죠? 당신은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도록 내 손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준영 씨, 당신도 공범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우두머리부터 처리하고 싶네요. 태호 씨는 이웃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 속에서 엘리베이터로 끌려갔습니다. 복도 전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박태호 씨가 경찰에 잡혀갔대. 듣자 하니 임신한 며느리를 잔인하게 때렸다고 하던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알고 보니 악마였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태호 씨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수연 씨는 뒤돌아 섰습니다.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그저 새해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설날 나흘 후 아직 거리에는 봄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준영의 아파트는 장례식장처럼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수연 씨는 친정 근처 단골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상대로 재정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준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차갑고 잔인한 문자 메시지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560만 원입니다. 연체료 발생을 피하기 위해 즉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수연 씨의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왔고 돈도 수연 씨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에 연락처를 준영의 번호로 몰래 바꿨고 당연히 대출금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준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집 대출금 납부를 끊었어. 은행에서 당장 500만 원을 내라고 독촉하잖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 돈을 구해? 경자 씨는 방구석에서 시든 시금치를 다듬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바닥에 내던지고 맹렬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끔찍한 년이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500만 원이면 내 2달치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는? 그것도 다 끊었어. 엄마,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서
3개월치 관리비 600만 원이 밀렸다고 독촉하고 갔어. 안 내면 물도 끊고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한대. 경자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신용카드가 정지되면서 그녀는 전처럼 슈퍼마켓에서 좋은 음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달걀 몇 개와 시든 채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몇 푼짜리 잔돈을 들고 시장에 가서 상한 생선과 늙은 채소를 사와야 했고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날 넷째 날 점심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만 잔뜩 담긴 시금치 된장국, 얇게 태운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간장 종지. 민지는 밥상을 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개나 주는 밥이야? 난 안 먹어. 나 동건 오빠랑 나가서 먹을 거야. 경자 씨는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나가. 돈도 없으면서 맛있는 거 좋은 옷만 찾으려고 해. 내 카드도 수연이가 다 정지시켰어. 어디서 돈이 나서 놀아나려고. 민지는 턱을 치켜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동건 오빠는 재벌 2세잖아. 오빠가 다 사주는데 내가 왜 걱정해? 오빠한테서 최대한 뜯어내야지. 오빠처럼 아내한테 얹혀 살다가 집도 잃고 쫄딱 굶는 신세가 되는 것보단 낫지. 준영은 너무 화가 나서 여동생을 때리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앉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연 씨가 해준 고기와 해산물이 가득했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퇴근해서 샤워만 하고 나와 밥을 먹고 어떤 청구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후회가 준영의 생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예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현금 인출기를 너무 일찍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걔를 다시 불러와야겠어. 엄마,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달에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월급 200만 원 가지고 기름값, 아침 식사 값도 안 돼. 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경자 씨는 눈을 번뜩이며 간교한 희망의 빛을 냈습니다. 맞아. 네가 달콤하게 잘 구슬려야지. 임신한 여자들은 감정적이니까. 네가 걔네 부모님 댁에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조금 울면 마음이 약해질 거야. 걔는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해. 내가 다 알아. 걔가 돌아와서 진명이를 내 이름으로 바꾸게 하면 그때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두 모자는 소곤거리며 수연 씨를 속여 다시 데려올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연 씨가 이미 그들보다 10걸음 앞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던질 다음 카드는 바로 귀한 신우이의 유일한 희망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게으르고 허영심 많은 신우이 민지는 핑크빛 꿈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재벌 2세라고 믿는 김동건이라는 남자와 막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걸맞은 짝이 되기 위해 민지는 수연 씨가 집에 없을 때 그녀의 물건을 잠시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씨는 민지를 미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립탐정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민지가 강남 중심가의 5성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금강석이 박힌 백금, 목걸이가 반짝였고 옆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디올 레이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수연 씨가 설날 전날 밤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무대 위에 오를 시간입니다. 장소는 18번 테이블. 라레느 레스토랑이에요. 소유권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챙겨 오시는 것 잊지 마세요. 레느 레스토랑. 은은한 촛불과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 민지는 요염하게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디올 가방이 사진 구도 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동건은 부러움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세련됐군요. 이 가방 수천만 원은 하죠. 민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교태롭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빠. 지난달에 유럽 갔을 때 샀어요. 저희 집에는 이런 거 넘쳐요. 쓰다가 질리면 그냥 버리는 거죠. 민지가 자신의 가짜 상류층 생활에 대해 떠벌리고 있을 때 단호한 목소리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지 씨, 안녕하세요. 두 분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수연 씨가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언니, 수연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연 씨는 민지에게 대답하는 대신 동건을 보며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 씨의 형님입니다. 민지 씨가 저의 옷장에서 허락 없이 잠시 빌려간 물건 몇 가지를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민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땀이 비오듯 흘러 두꺼운 화장이 지워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이건 제 거예요. 언니는 저를 모함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서류와 구매 영수증을 푸아그라 접시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민지 씨, 이디올 레이디 가방과 현재 착용하고 계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입니다. 모두 제 의뢰인인 김수연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박 씨가 설날 이틀 전 김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형사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경찰을 불러 처리하게 할까요? 동건은 도둑질과 경찰이라는 단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부잣집 딸이고 명품이 넘쳐서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너 소매치기였어. 민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동건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건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이 여자가 저를 질투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절 믿어주세요. 동건은 민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옷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변명이야? 나는 사기꾼 같은 인간은 정말 싫어. 우리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친 동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로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수연 씨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걸이 빼고 가방 내놔. 아니면 정말 경찰을 부를까? 민지는 떨면서 목걸이를 빼 식탁 위에 던지고 가방을 수연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날 망쳤어. 네가 내 부자 남자친구를 잃게 했어. 너를 저주할 거야. 수연 씨는 자신의 물건을 집어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 종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망친 거야, 민지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남의 기름을 내 몸에 바르려 하지 마. 이 교훈은 공짜로 주는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수연 씨와 변호사는
레스토랑을 나섰고 민지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굴욕감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스토랑 사건 이후 수연 씨의 시댁 식구들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수연 씨의 명예와 직장을 공격하는 치졸한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설날 8일 다시 출근하는 첫날 아침 수연 씨가 강남의 A급 오피스 건물 로비에 내리자 소란스럽게 모여있는 군중을 발견했습니다. 군중 한가운데에는 경자 씨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서 있었고 손에는 붉은색 글씨로 휘갈겨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사 김수연, 돈 벌더니 친구 바꾸고 남편 바꿔 시부모 폭행하고 온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다. 경자 씨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주변의 구경꾼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웃 여러분, 여기 와서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사랍시고 돈 좀 벌더니 시부모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해요.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때려서 상처 입히고 이제는 문까지 잠가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계단 밑에서 자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도리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준영은 옆에서 불쌍한 효자 연기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가끔씩 악어의 눈물을 닦는 시냅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수연 씨를 악의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건물 경비원들은 노인이 울고불고 하는 상황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수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장을 매만진 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자 씨는 수연 씨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네가 드디어 왔구나. 이 여우 같은 년, 내 집 내놔. 우리 가족의 정의를 돌려줘. 경자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수연 씨의 상사들이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대로 인사 담당 이사와 외국인 총지배인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총지배인은 혼란스러운 광경에 미간을 찌푸리며 영어로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무슨 일입니까? 왜 회사 로비에서 당신에게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전문적인 이미지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수연 씨는 침착하게 상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사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들은 제 시어머니와 남편입니다.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이 저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문제를 잠재울 시간을 1시간 주겠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도착했을 때 이 난장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 씨는 경자 씨와 준영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분 연기는 충분히 했나요? 길바닥에서 징징거리고 싶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세요. 여기는 CCTV가 모두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시부모를 폭행했다고 모함했죠. 증거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태호 씨가 제 배에 담뱃불을 지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경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무슨 증거? 네가 말만 잘하지. 나는 네가 돈이랑 집 열쇠 내줄 때까지 여기서 앉아 있을 거야. 수연 씨는 경자 씨를 불쌍하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크게 놀고 싶으시다면 놀아드리죠. 증거를 원하시죠? 그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게요.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로 흑백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언론 전선에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말싸움을 벌여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자 씨가 햇볕 아래서 목이 쉬도록 소리치도록 내버려둔 채 조용히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수연 씨는 컴퓨터를 켜고 아파트 CCTV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출장이 잦았던 업무 특성상 그녀는 가장 좋은 4K 해상도의 선명한 영상과 음성을 클라우드에 직접 저장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준영 가족은 기술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저 재미로 설치된 것이라 생각했거나 수연 씨가 떠났으니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는 태호 씨가 담배를 피우는 순간부터 그녀의 배에 담뱃불을 지지고 준영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장면, 그리고 그녀가 밥상을 뒤엎고 떠나는 장면까지 5분 길이의 클립으로 편집했습니다. 태호 씨의 모든 상스러운 욕설, 준영의 비열함, 경자 씨의 무관심, 그리고 민지의 고소한 웃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고 진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동시에 아파트 주민그룹 채팅방과 강남 맘카페 같은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불효 며느리의 진실. 시아버지가 임신 6개월 며느리 배에 불붙은 담뱃불을 지지고 모범 남편이 아버지를 위해 아내의 팔을 잡고 훈육을 돕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했으나 바람이 멈추지 않네요. 네티즌 여러분의 공정한 의견을 구합니다. 단 15분 만에 게시물은 폭풍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공유와 수만 건의 분노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네. 저 남편 정말 비열하다. 아내 팔 잡는 것 좀 봐. 가서 한 대 때리고 싶다. 저 시아버지 당장 감옥에 썩어야 한다. 임신부한테 담뱃불을 지르다니 너무 악랄해. 저들이 아까 그 회사 앞에서 징징거리고 있던 사람들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회사 주변과 길거리의 눈카메라들도 최고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빠르게 공유하며 준영의 이름과 경자 씨의 이름을 태그했습니다. 심지어 민지의 페이스북도 찾아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경자 씨는 앉아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혐오감과 경멸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커피를 팔던 한 아주머니는 휴대폰 스피커를 최대로 키워 영상을 틀었고 태호 씨가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시던 물잔에 남은 물을 경자 씨 발 앞에 휙 뿌렸습니다. 나이 먹고 그렇게 비인륜적으로 살지 마세요. 영상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네. 당장 여기에서 떠나. 남의 장삿집 더럽히지 말고. 악마 같은 것. 경자 씨는 어리둥절한 채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준영이 허겁지겁 달려와 얼굴이 잿빛이 된 채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연이가 설날 전날 영상 찍은 걸 인터넷에 올렸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하고 있어. 엄마, 경자 씨는 휴대폰을 낚아채 화면을 보았습니다. 볼수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댓글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혈압이 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불효 며느리 연극은 가장 참담하게 막을 내렸고 그들의 가족은
사회 전체의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20층 사무실 창문 아래로 준영이 경자 씨를 부축하여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이야.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아. 수연 씨가 만들어낸 언론 폭풍은 박태호 씨 가족의 명예를 진흙탕 속으로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타격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암덩어리를 뿌리 뽑으려면 그들의 마지막 물질적 의지처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수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최 변호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재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2년 전 수연 씨가 저축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오직 수연 씨의 이름 김수연만 있었습니다. 당시 준영은 청혼 반지조차 할부로 사야 했던 가난한 남자친구였기에 이 집에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빨간 도장이 찍힌 미리 준비된 문서를 수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거주 중단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서입니다. 거주법과 소유권법에 따라 그들이 호적에 이름이 없고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낼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못 받았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우편 발송 보고서를 통해 문서를 전달하고 아파트 현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수연 씨는 통지서를 들고 단호하고 명확한 문구들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준 기한은 3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그녀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 3일. 그날 오후 수연 씨는 경비원으로부터 우편 배달부가 준영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켜서 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준영은 손을 떨면서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진짜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 3일 기한을 줬어.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한대. 소파에 길게 누워 오이 마스크팩을 하고 있던 경자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마스크팩 조각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쫓아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살 권리가 있어. 이 건방진년이 정도껏 해야지. 집 서류 다시 확인해봐. 내 이름이 없는지. 준영은 절망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엄마, 집 살 때 나한테 돈이 어디 있었어. 걔 혼자 명의로 했어. 이제 법이 걔를 보호해. 우리는 얹혀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구석에서 매니큐어를 바르던 민지는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 명의를 왜 혼자 이름으로 하게 놔뒀어. 진짜 멍청해. 이제 길거리에서 살게 되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오빠가 알아서 해. 태호 씨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설날 아침 경찰에 소환된 일은 여전히 그를 분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준영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지고 미친 듯이 발바댔습니다. 나는 안 나갈 거다. 여기가 며느리 집이면 내 집이기도 해. 나는 여기서 버틸 거야. 걔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누가 감히 내 발톱 하나라도 건드리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준영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더니 궁지에 몰린 사람의 무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우리 여기서 버티자. 법도 인정이라는 게 있지. 걔가 시부모를 길거리로 내쫓는다고 소문을 내면 걔가 감히 강행할 수 없을 거야.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수연 씨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수연 씨를
예전의 순한 김수연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죽었을 때 친절함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그녀는 그들에게 법의 지상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사흘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준영 가족이 이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연 씨의 인내심에 도전하려는 듯 그녀의 아파트를 말 그대로 쓰레기 요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수연 씨는 주민그룹 채팅방에서 이웃들의 불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2105호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수연 씨는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확인하고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때 고급스럽고 깨끗했던 집은 이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수연 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현관문 자물쇠를 직접 용접한 자물쇠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문 안팎에서 한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삭힌 음식물 쓰레기를 사서 그것을 섞어 비싼 나무 현관문과 복도 벽에 바르고 심지어 거실 바닥 입구에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집을 악취로 가득 찬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수연 씨가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 불결함을 비열한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하얀 벽에는 민지가 붉은 립스틱으로 악의적인 글씨를 휘갈겨 놓았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산다. 불효 며느리는 죽어서도 편치 못하리. 나쁜 땅에는 들어오지 마라. 경자 씨는 너저분한 모습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라면과 생수를 방구석에 쌓아두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가죽이 찢어진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며 코를 찌르는 악취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치졸한 행위가 수연 씨를 겁먹게 하고 그녀가 더러움을 혐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에 이들과 엮이지 않으려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불결함은 수연 씨가 그들을 자신의 삶에서 더 빨리 몰아내도록 결심하게 했을 뿐입니다. 수연 씨는 직접 그 쓰레기 더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번 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특수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 청소업체에 최고급 청소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호업체의 건장한 남자 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내일 강제 퇴거를 위한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 집행관실에 연락하여 입회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연 씨는 준영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밤 이 쓰레기 속에서 마음껏 즐기세요. 내일 아침 나는 유기성 쓰레기와 인간 쓰레기 모두를 내 집에서 치워버릴 겁니다. 놀이 시간은 끝났어요. 준영은 문자를 읽고 코웃음 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거야. 감히 오지도 못할 걸. 이 삭힌 음식물 냄새 때문에 쟤는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다들 마음 편히 자. 이 가족의 무지와 망상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아파트 로비 앞에 덮개가 씌워진 트럭 한 대와 16인승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수연 씨는 차에서 내렸고 옆에는 최 변호사 그리고 카메라와 기록 장부를 든 법원 집행관 2명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함께했습니다. 그 뒤에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 경호원, 신명과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산업 청소팀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의 등장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21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삭힌 음식물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전문적인 대여를 유지했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전문 자물쇠 수리공이 나섰고 태호 씨가 직접 만든 자물쇠를 단 2분 만에 드릴로 부숴버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집을 부수느냐.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태호 씨가 깜짝 놀라 깨어났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식칼을 움켜쥐고 달려와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를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칼을 압수했습니다. 태호 씨는 강도야. 강도 들어왔다. 고소리쳤습니다. 경자 씨와 민지가 침실에서 뛰쳐나왔고 이 광경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자 씨는 치졸한 전술을 쓰려 했고 옷을 벗고 바닥에 오줌을 누려하며 징징거렸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다 오줌 싸는 꼴을 봐라.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늙어서 무서운 게 없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느렸습니다. 여성 경호원 2명이 재빨리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아 상황에서 끌어내었고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지는 벽 구석에서 웅크린 채 거대한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준영은 수건만 감은 채 욕실에서 뛰쳐나왔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변명하려 입을 열자 수연 씨는 퇴거 명령서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간 끝났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당장 내 재산에서 나가주세요. 법원 집행관은 강제 집행 조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고 카메라가 준영 가족이 저지른 더럽고 훼손된 현장 전체를 기록하여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청소팀은 폭풍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꼼꼼하게 분류할 필요 없이 준영 가족의 모든 옷과 개인 물품을 거대한 검은 자루에 집어넣었고 더러운 접시와 냄비도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의 모든 소지품은 아파트 앞 인도에 쌓였습니다. 박태호 씨 가족은 집 밖으로 끌려 나와 햇볕 아래 덩그러니 서 있었고 주변에는 폐기물처럼 보이는 검은 자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모두 통쾌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태호 씨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인 채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자 씨는 비참하게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영은 21층의 아파트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발코니 문은 이미 닫혔고 그의 호화로운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수연 씨는 발코니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삭힌 음식물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폐 속의 공기가 이렇게 맑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후 준영 가족은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빚은 그들을 짓눌렀으며 내부 갈등은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탐정으로부터 그들이 먹을 것을 두고 서로 욕하고 싸운다는 보고를 매일 받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친정 부모님 댁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 화면을 보고 경멸하는 표정으로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왔구나. 비 맞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정말 처량해 보인다. 수연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준영은 우산도 우비도 없이 서 있었고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꼼짝 않고 집을 바라보았고 이따금씩 인도의 무릎을 꿇고 구조를 바라는 사람처럼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당장 쫓아낼게. 비겁하게 아내를 때리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고통전수를 써. 절대로 용서 못해. 수연 씨는 아버지를 급히 말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저는 그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후회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제가 마음이 약해져 돌아오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저를 착취하겠죠. 하지만 재미있는 연극에는 관객이 있어야죠. 아빠, 제가 나가서 잠깐 만나볼게요. 수연 씨는 검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수연 씨를 보자 준영의 눈은 구명보트를 발견한 사람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철제 대문을 붙잡고 추위와 연기 때문에 목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며칠 동안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네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 소라도 말이라도 될게. 수연 씨는 우산으로 머리를 가린 채 대문 안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에는 일부러 흔들림을 주었습니다. 돌아가요. 우리는 끝났어요. 당신은 나를 충분히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나요? 수연 씨가 마음이 약해진 것 같자 준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러운 물웅덩이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타셨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우리 부모님은 늙으셨고 민지는 아직 철이 없어. 이 모든 것은 나약한 나 때문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너무 고통스러워. 벌을 받고 있다고.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줘.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고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예전의 수연 씨였다면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연 씨는 그의 어두운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는 시력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어나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집에 들어와서 몸 좀 말리고 이야기해요. 준영은 기쁨에 차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수연 씨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전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수연 씨가 미리 쳐놓은 마지막 덫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연 씨는 준영을 거실로 안내하고 몸을 말리도록 낡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연 씨의 뜻대로 방 안에 계셨고 두 사람만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준영은 머리를 닦으면서 수연 씨 부모님의 넓고 깨끗한 집을 흘큰거렸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시작했고 수연 씨가 돌아와서 이전 아파트를 팔고 온 가족이 함께 살 더 큰 집을 산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열심히 일할게.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고소만 취하해줘.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 모셔와서 아이를 돌보게 하자. 시부모 없이 귀한 손자를 키우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수연 씨는 조용히 들었고 가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그가 자신의 말에 넘어가고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설득한 후 수연 씨가 피곤해 보이자 준영은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푹 쉬어 내일 또 보러 올게. 사랑해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준영은 연기에 심취해 제가 속았다고 기뻐하는 동안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아니면 하늘이 준영을 벌하기 위해 그렇게 부주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준영이 대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수연 씨는 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여전히 옛날 비밀번호인 123,456이었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비밀번호로 바꾸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준영이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수연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조금 전에 애원하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신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걔네 집에 와 있어. 조금만 속이면 바로 넘어올 거야. 수연이 걔 아직도 순진하고 멍청해. 며칠 더 있다가 걔가 고소 취하하고 나 다시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애 낳으면 걔 협박해서 진명이 내 이름으로 바꾸고 걔 쫓아내 버릴게. 엄마. 그때 엄마 마음대로 걔 괴롭혀도 돼. 지금은 일단 참아야지. 엄마. 수연 씨는 그 음성 녹음을 3번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겹 더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잔혹함과 뻔뻔함은 그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수연 씨는 재빨리 그 음성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달했고 또한 우연히 보게 된 내연녀와의 채팅 기록과 비정기적인 송금 내역도 모두 복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의 원래 위치에 놓았습니다. 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영이 허둥지둥 돌아온 것입니다. 수연아, 휴대폰을 깜빡했어. 수연 씨는 휴대폰을 들고 대문 틈으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유순한 표정이 없었고 큰 폭풍 전에 무서운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여기 당신 휴대폰. 조심히 가요. 건강 잘 챙겨요. 법정에 설 준비도 하고. 준영은 휴대폰을 받으며 수연 씨의 마지막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어넘기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 휴대폰이 방금 자신의 결혼 생활과 미래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문에 서명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수연 씨는 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비오는 운명적인 오후로부터 일주일 후 수연 씨와 준영은 다시 만났지만 그가 상상했던 낭만적인 화해 분위기가 아니라 법원 조정실에서였습니다. 준영은 수연 씨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정장을 차려입고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법원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연 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가짜 후회 앞에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서서 수연 씨가 최 변호사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수연 씨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 당신 정말 화사해 보여. 당신이 좋아하는 꽃 사왔어.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법정에서 뭐 하는 거야? 남들 다 웃겠어. 수연 씨는 꽃다발을 차갑게 밀어냈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회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혼에 대한 저의 입장을 고수하며 제출된 서류에 따라 재산 분할 및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준영은 얼어붙었고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연 씨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사과하려고 양보했잖아. 나를 위협하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말해두는데 집안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당신 혼자 다 삼키려고 하지 마. 그리고 뱃속의 아들은 박씨 집안의 귀한 손자야. 법원은 절대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최 변호사는 이때 조용히 서류철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준영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영 씨, 아마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이 부부 의무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공동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은 코웃음 치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재산 은닉.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뭘 은닉해. 피 묻은 말을 하지 마세요. 수연 씨는 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조정실의 큰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짧은 영상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영이 수연 씨 친정에 왔던 날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며칠 더 있다가 걔가 고소 취하하고 나 다시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애 낳으면 걔 협박해서 진명에 내 이름으로 바꾸고 걔 쫓아내 버릴게. 준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컴퓨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법정 경위가 재빨리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준영 씨. 수연 씨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당신의 월급 계좌 내역입니다. 당신은 늘 가난하다고 한탄하며 월급이 적다고 했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게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30만 원씩 어머니에게 따로 비자금을 모으도록 송금했어요. 그리고 더 파렴치하게도 매달 20만 원씩 사랑하는 아기의 아침 식사비라는 내용으로 직장 동료인 안나영 씨에게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빼돌린 돈은 총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준영은 거래 내역서를 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송금 내용까지 모두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했고 당신 월급으로는 내 연녀와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나를 당신이 올라타 착취하는 나귀로 본 건가요? 법원은 이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앞으로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계좌를 동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낭비한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당국과 법원에 해명할 준비나 하세요. 판사는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들고 온 장미 꽃다발은 그의 신발 밑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황금광산과 모든 미래가 공식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정 실패 후 준영 가족은 재정적 궁핍에 빠졌습니다. 계좌는 동결되었고 빚은 쌓였으며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자 씨는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탐욕스럽고 무식한 본성에 맞는 미친 듯이 대담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날은 수연 씨가 국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편안함과 독립성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고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경호원을 한 명 고용했지만 그가 로비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연 씨는 개인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서 경호원이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경자 씨와 문신을 한 낯선 남자 두 명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자 씨는 수연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야, 당장 차에 태워 시골로 끌고 가. 두 남자는 험악하게 달려들었고 한 명은 수연 씨의 팔을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입을 막고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행인이 있었지만 그들의 흉악한 모습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수연 씨의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하게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준영의 집을 떠난 날부터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재빨리 꺼냈습니다. 칙! 강력한 최루액이 앞장서 달려드는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남자는 놀라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연 씨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하복부를 걷어찼습니다. 그는 삶은 새우처럼 몸을 굽혔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씨는 자신의 부하들이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수연 씨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 씨의 경호원이 주차장에서 폭풍처럼 달려왔습니다. 쿵! 경호원은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남자를 땅에 내리꽂았고 그의 손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병원 경비원들과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들도 즉시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자 씨는 경찰관 2명에게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그냥 며느리를 집에 데려가려 했을 뿐인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당신들은 선량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어.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끌려가는 경자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경찰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원 CCTV에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임신한 여성을 공격하고 불법적으로 납치하려 한 행위는 이번에 당신을 감옥에서 뉘우치게 할 충분한 죄목입니다. 경자 씨는 감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경찰관들이 그녀를 들쳐 업어 호송차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우 씨에 이어 경자 씨도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자신들의 무지와 악행에 대해 하나씩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자 씨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태우 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때쯤 허름한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끝내자 그의 광기는 맹렬하게 폭발했습니다. 술과 평소의 난폭한 본성이 뒤섞여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태호 씨는 집주인에게 침대 다리를 고치기 위해 빌린 쇠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망쳤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모든 것을 박살낼 거야. 그는 수연 씨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녀의 재산에 분풀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연 씨가 새로 산 고급 외제차를 친정 부모님 집 앞에 주차해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택시를 타고 수연 씨의 친정집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 주차된 하얀색 고급 세단을 보자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콰직 첫 번째 망치질이 앞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망치를 휘둘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헤드라이트를 부수고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렸습니다. 조용한 대낮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충격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아주 박살내주마. 내가 감히 거들먹거려. 수연 씨의 아버지는 큰 소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태호 씨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호 씨는 실컷 때려 부수고 숨을 헐떡이며 돌아서는데 수연 씨의 아버지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망치를 치켜들며 위협했습니다. 이 늙은이, 내가 내 머리통도 부숴버릴까봐. 내 딸은 독사 같은 년이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평생을 청렴하고 고상하게 살아온 수연 씨의 아버지는 이 난폭한 전직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 망치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시민의 재산을 파괴하고 살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2억 원이 넘는 차예요. 시골에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물어줄 준비나 하시고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하세요. 나는 당신 같은 건달과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차가 도착했고 태호 씨는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쇠망치는 바닥에 쨍하고 건조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술이 깬 태호 씨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량 파손 피해액은 수천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무거운 형량으로 형사 기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연 씨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기소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인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인내는 죄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만행에 대해 법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태호 씨는 그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감옥에 가면서 준영과 무능한 여동생만이 남아 파멸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시끄러운 이혼 소송, 그리고 회사 내 공금 횡령 증거까지 폭로되면서 준영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명예 실추를 우려하여 즉시 준영을 해고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수입원을 잃었고 허세 때문에 썼던 사채이자와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준영의 휴대폰은 내연녀의 사랑스러운 메시지 대신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준영은 PC방을 전전하고 다리 밑에서 자며 컵라면으로 연명했습니다. 궁핍함은 준영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연이 때문이다. 수연 때문에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직장도 잃고 부모님도 감옥에 갔다. 그는 복수를 원했고 수연 씨가 자신과 함께 죽기를 바랐습니다. 준영은 날카로운 식칼을 사서 몸에 숨겼습니다. 그는 수연 씨의 출퇴근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잠입하여 큰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수연 씨가 차를 가지러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개인 경호원이 안전 확인을 위해 몇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수연 씨가 막차 문을 열었을 때 준영이 어둠 속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뒤집혔으며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어. 그는 필사적인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수연 씨는 비명만 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수연 씨가 고용한 경호원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준영이 달려 나오자마자 경호원은 극도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준영이 칼을 쥔 손목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딸그락 칼이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준영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턱에 강력한 훅을 맞고 땅에 나자빠졌고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달려들어 준영의 팔을 꺾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눌러 놓았습니다. 수연 씨는 차문에 기대어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도마 위의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는 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날 놔줘. 내가 쟤를 죽여야 해.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수연 씨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신스신의 판결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준영 씨. 당신에게는 아직 잃을 것이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자유예요.
나를 죽이면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당신은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건물 경비원과 경찰이 재빨리 도착하여 준영을 연행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면서 수연 씨는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고 자신의 미래를 불태운 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광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준영은 고의적 상해 및 살인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심신미약 진단서로 인해 지역 감시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관용은 마지막 범죄가 폭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준영은 시골로도 월세방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망상과 징후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면 수연 씨와 그녀의 가족도 파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휘발유 2통을 사서 수연 씨의 친정집 주변에 몰래 왔습니다. 새벽 3시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준영은 수연 씨와 그녀의 가족이 잠들어 있는 1층 현관문과 창문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불을 붙였고 불꽃은 맹렬하게 타올랐으며 나무 문을 집어삼키고 집 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준영은 길 건너편에서 붉은 불꽃을 보며 일그러진 미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버려. 다 타버려. 너희들 모두 죽어. 다행히 수연 씨의 아버지는 태호 씨의 차량 파손 사건 이후 자동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온 집을 깨웠습니다. 수연 씨는 벌떡 일어나 타는 냄새를 맡고 서둘러 부모님을 부축하여 옥상으로 올라갔고 미리 계획해둔 비상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탈출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물을 뿌리고 누군가는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기 전에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1층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거기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떠들었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터와 휘발유통이 널브러진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심신미약 진단서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방화 및 조직적인 살인 미수 행위는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개월 후 열린 순회 재판에서 박준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준영은 피고인석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수연 씨 쪽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방청석에 앉아 만삭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은 마침내 정당한 판결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3년 후 서울은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가을이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쾌적했습니다. 수연 씨는 예전보다 2배나 커진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연 씨와 아들 김민우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올해 3살이 되었고 건강하고 영리하며 엄마를 닮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 씨의 성을 따랐고 그녀와 온 가족의 자랑이자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해의 끔찍한 사건들 이후 수연 씨의 삶은 점차 궤도로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찬란했습니다. 태호 씨는 아들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그리고 자신이 재물 손괴 및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더해 구치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형집행이 정지되어 집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 허름한 월세방에 누워 지냈습니다. 모든 생활은 이웃들의 자손과 딸 민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직업 없이 저렴한 술집에서 서빙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늙었고 매일 밤 성격이 까다롭고 더러운 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게으르고 방탕했던 지난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자 씨는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집이 파괴되고 남편은 불구 아들은 감옥에 간 모습을 보고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헝클어진 노파가 시장을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고 입으로는 준영과 수연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그녀는 무의식 중에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괴로운 과거를 떨쳐내고 더욱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경력 개발과 아들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와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수연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연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기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엄마랑 같이 가자. 수연 씨는 아들을 안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황혼이 찬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고 해가 다시 뜰 것임을 알았습니다. 과거는 다쳤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사람은 마침내 자신에게 합당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부당한 학대와 착취에 맞서 용기 있게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이며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법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김수연 씨의 복수와 정의 실현 과정 중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편안한 노후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